현재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에서 깨집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금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5개 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준비금으로 통과했어요. 실제로 이제 전략자산하는 것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씩 실행할 거잖아요. 그 실행하는 속도가 좀 늦어서 그렇지 갈 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속에는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 유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의 전쟁이 아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의 전쟁이다. 그 디지털 전의 전쟁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처럼 CBDC 하는 거. 중국은 왜 CBDC를 빨리 했을까?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기축통화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군사. 현재 전의 전쟁에서 기축통화는 중국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래에서는 디지털 전이 될 텐데 디지털 전에서의 기축통화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브릭스에서도 사실 약간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도 빨리 CBDC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수단에 대해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빨리 CBDC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CBDC보다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그게 오히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디지털 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뭐 빠르다 이러는데 전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빨리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해줘야 돼요. 시장에 현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되죠. 예. 앞으로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나 이런 뭐 대형 기관들이 진출하게 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달러 패깅된 스테이블코인이 훨씬 더 많이 그 세력을 넓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달러가 이제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이게 취급이 되니까 맘대로 못했는데 현재는 그냥 글로벌 거래소에 있는 USDT 같은 거를 한국으로 보내서 그냥 한국에서 원화화하는 거가 너무나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이 흐름에 좀 발맞춰서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달러에 종속되는 뭐 달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남미나 이런 나라 보면은 그 나라도 그 나라의 화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달러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디지털 전의 전쟁 말씀하신 전의 전쟁 상에서 그렇게 좀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잘 보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이제 디지털 전의 전쟁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략적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나라도 빨리 전략을 세워야죠. 단순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그런 결국은 이제 그게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디지털 전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디지털 전에 대응할 것이냐. 그럼 디지털 전에 대응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추구했던 한강 프로젝트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한국형 디지털 법정화폐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CBDC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까지 생각을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빨리 CBDC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디지털 현금을 만들려면 원래 추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CBDC 만들 때 당연히 뭐 추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추적 가능하지 않은 CBDC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 아주 쉬운 방식, 효율적인 방식 하나가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전의 전쟁을 하자라는 최고위층의 전략이 나와야죠. 그 상태에서 그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리스크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요새 뭐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재정 정책을 펼 수가 있겠는가, 효과가 있겠는가, 코인런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리스크들이 있겠죠. 그럼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펼치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그 해결책과 병행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기축통화가 아닌데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99%가 현실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는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어디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달러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금은 왜 발행하죠? 통화 주권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가장 간단한 거는 국내 사용을 하는 거죠. 국내는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최소한 9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죠. 가장 간단한 얘기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은 새로운 결제 수단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결제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누가 그거 쓰겠느냐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쓰게끔 돼 있어요. 쓰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공공 서비스 같은 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새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뿌리는 지역화폐 있잖아요. 요즘 뭐 쿠폰 받으시죠. 그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결제를 빨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결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국내 수요를 활성화시켜서 국내는 잡아야죠. 제가 볼 때 그건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를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국제화 시켜야죠. 국제화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는 약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1등인 기업들 많아요. K문화 같은 경우에 뭐 BTS 국제적인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결제를 하게 해주면은 안 할 거예요. 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죠.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BTS가 공연할 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받아주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받아주는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을 해주게 되면은 5% 할인해 준다든지 뭔가 쓰게끔 유도한 동기부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5% 할인해 주면은 BTS 기업은 손해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세시 혜택을 준다든지. 이게 정부하고 민간이 협동을 통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화를 가야죠.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시아 한국 경제권에서 그러니까 원화 경제권이 디지털 원화 경제권이 생기겠지. 그럼 이제 아시아 원화 경제권 만들고 그걸 발판으로 이제 국제적인 원화 경제가 늘려가는, 그때 디지털 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생태계 딱 풀면 사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니까 국가가 좀 어느 정도 정책적인 지원을. 분명한 수요가 있어요. 살아남아요. 문제 속도라는 거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가만히 내두면 편리한 사람은 쓸 거고 불편한 사람은 안 쓸 거잖아요. 그리고 나 인프라 있는 결제 카드 잘 되는데 왜 안 해?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디파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반드시 P2P 결제 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아마 이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겁니다. 거래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걸까지 보는 거예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씀으로써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금융 생태계 바깥에 있는 소외 인구들도 있어요. 계좌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디지털 활동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 포용세조차가 또 맞는 거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쓸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인터넷 뱅크로 쇼핑하는데 기존에는 못 해. 왜 못 해? 신용카드도 없고 계좌도 없어.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돼. 지갑만 깔면 되니까. 그럼 나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쇼핑몰에 구매할 수 있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소외됐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쓸 수 있고요. 현재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제가 말한 동기부여를 정부 정책적으로 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이제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보다는 월마트가 가장 앞서가는데 제 기억에 원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 대상 중에는 아까 말한 금융 생태계 소외된 사람, 그 소외된 사람한테도 원을 통해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스테이블 발행 기간에 수익 모델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생기는 가장 간단한 얘기가 수수료 절감에 따라서 카드 결제 비용 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나의 결제 생태계가 생기면 자기가 완전히 자지할 수 있는 폐쇄된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생태계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월마트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나라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놨어. 그럼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주 쉬워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믿는다거든요. 우리나라 IT기업 생태계에 있으면 팁스라는 제도 있잖아요. 창업 생태계. 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허용을 해주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창업을 장려하고 싶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요즘 젊은 청년들 뭐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면 우리가 창업 지원해줄게, 투자도 유치해줄게, 이런 시스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태계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 시장에서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나 가지고 아 이게 어디에 쓸까? 리스크가 뭘까? 그래서 신뢰를 위해서 금융 생태계 뭐 이런 것들 하나씩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생태계가 있을 텐데 그거를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태계가 중요하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뭐 결제 수단으로 써야 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생태계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도 선점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우위를 좀 가져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일단 시장에서는 선점이 괜찮은 모델은 선점이 굉장히 큰 힘을 차지하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누가 먼저 깃발 꽂느냐 싸움입니다. 이제 서부시대 개막된 거네요. 네. 지금 땅 따먹기 사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 많아요. 근데 못하게 하니까 규제 때문에 이번에 디지털 자산 기준법도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일주일 전에 이제 신문에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나라 암호화폐 토큰 생태 관련 산업은 벤처 인증 못 받습니다. 기업 은행 계좌를 만들 때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따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못해요. 인정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들은 암호화폐 계좌를 못 만들게 유일하죠. 세계에서. 중국은 좀 다른 정책을 피는 거고 이번에 법인 계좌 허용해준다는 거 가지고도 지금 논쟁을 하잖아요. 일단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비영리 재단, 그다음에 뭐 핀테크 기업, 그다음에 일반 기업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나중에 해주겠다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벤처 인증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기분 좋아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 R&D 지원 대상에 토큰은 빠져 있어요. 암호화폐 토큰 사업하려면 기술 개발하려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림자 규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생태계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암호화폐 생태계가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가 활성화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풀어주자는 거죠. 제가 왜 디지털 자산 기법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허용해달라고 제도화시켜달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 자체는 있을 목적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고 틀이 만들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지갑 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지갑도 잘 모르잖아요. 하시는 분 말고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사용자, 유저, 패밀리적인 측면도 이제 사람들이 지갑이라는 것도 있었네. 이걸 가지고 내가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거네.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시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터예요. 그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양자 컴퓨터의 발전 앞으로의 미래의 속도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해요. 저 역시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수많은 전문가가 인정하기에 뭐 향후 10에서 15년 정도는 암호화폐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우려를 많이 하세요. 제가 암호학 박사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계산 모델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또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일단 양자 컴퓨터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는 갑자기 세 가지 컴퓨터가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 세 개가 세상을 이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때 현재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게 블록체인 컴퓨터하고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죠.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조만간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같이 블록체인이나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양자 컴퓨터가 도래할 거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후에는 양자 컴퓨터로 생기는 블록체인의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의 좋은 점,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겠죠. 저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현재 비트코인은 무너집니다. 해킹당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정보보 체계가 현재 컴퓨터 모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전자정보 깨집니다. 다 뚫리겠네요.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럼 국가는 국가의 정보보 체계를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실험을 했고 한다고 하고 중국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양자 컴퓨터에서 해킹이 안 되는 암호화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양자 컴퓨터에서 해킹이 안 되는 해킹 방어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생태계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해킹 당하지 않는 양자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걱정이지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양자 내성 암호화 좀 개발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미 표준에 나와 있어요.
있어요. 국제 표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암호학에서 이제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양자 암호학이라는 학문은 이미 20년부터 했었어요. 해킹을 한다는 얘기는 누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이만큼 증가될 때 암호학은 어떻게 견뎌되느냐는 그런 체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문적으로 연구돼 있고요. 실제도 개발이 돼 있고 아마 작년부터인가 SKT인가 양자통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자통신 나오면 이제 양자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단지 이런 건 있어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현재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에서 깨집니다. 그렇다고 이 비트코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비트코인을 양자에 저항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이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양자 컴퓨터에도 안 깨지게끔 또 이행하고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요 과정은 있죠. 요 과정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죠. 분명한 거는 대처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많은 걱정들 중에 하나가 지금도 사실 굉장히 극심한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잘 모르는 일반인들까지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해킹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4개를 해킹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가치로 치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데. 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에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누르면서 굉장히 쉽게 해킹을 당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미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개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빼서 현물 ETF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중앙 수탁기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향후 미래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생태계는 각자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P2P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중앙 수탁기관의 소유권을 맡겨버리고 지금의 뭐 모바일 뱅킹이랑 본질적인 흐름에서 차이가 없는 그런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나왔을 때 이제 PC를 통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은 뭐 안 좋은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산업이 생겼죠? 유해 사이트, 차단 사이트, 서비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 서비스는 시장에 필요해서 생성되는 거고 그게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은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비트코인 지갑이 해킹 100% 방지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어딘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래소에 보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거래소는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해킹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꼭 거래소에 있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만 해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 커스터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지갑에 있지만 커스터디 서비스에 맡기면 그러면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지 않느냐. 결국은 그게 중앙기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럼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내 비트코인을 갔는데 커스터디 서비스 신뢰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나하고 합의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이 이전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에스크로 같은데. 에스코로는 하는데 그걸 이제 암호학에서는 시큐어 쉐어링이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핵을 발사할 수 있어요. 열쇠 2개를 동시에 돌리는 거.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양분하는. 그래서 탈중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키를 시작할 때 양분하는 게 2개면은 나 섭섭해. 그럼 3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필요에 의하면은 모든 서비스는 창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고객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보관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저장 장치 단순히 비트코인을 투자로만 봐서 장기적으로 저장할래. 그러면은 거래소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혼자 보관할래. 그러면 나 혼자 보관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들이 생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 토큰 같은 것들. 스마트폰에 있는데 내 지갑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하고 USB 토큰, 우리 공인인증서 토큰 같이 그런 거 보관하는 USB 토큰 사업이 또 생기겠죠. 한때 인터넷에서 보안카드라든지 이런 거 퍼블릭 키를 PC에 넣었더니 해킹 당하더라. 그래서 유행했던 사업이 토큰 사업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육해야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걸 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이제 국민 금융 포용성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세금 들여서 한 게 뭐냐면은 보이스피싱 막는 10개명 교육해야죠. 내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하지 않나요? 그런 걸 해야죠. 저는 시장에서 해야 될 거는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국가에서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주의시키고 그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 문제는 제가 볼 때 국가적인 의무예요. 해킹 방지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뭐 사용자의 뭐 디지털산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와이파이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양쪽에 같이 협력하면은 충분히 저는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신 박성준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